100세 시대에 팔팔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한만나 시간에 미래셋의 고문으로 이루어가 있는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의 재무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저녁 8시 30분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 모시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 보내겠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년층, 노년층의 가장 위험한 뇌 관련 증상은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아, 뇌혈관 증상. 그래서 뇌혈관 증상에는 항상 갑자기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말이 좀 어눌해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혈관성 뇌손상을 의미합니다.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에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걸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경색이라는 용어는 항상 막힐 때 쓰게 되는데요. 뇌출혈과 뇌경색의 비율은 지금 약 19%대 81% 정도로 뇌경색의 비율이 단연코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 약 70% 이상이 고혈압 약제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 덕분에 뇌출혈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뇌졸중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뇌경색 발병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저는 이 뇌경색이 진짜 그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행이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채로 계속 연명만 하고 있다면 나에게도 그럼. 가족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거든요. 뇌경색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인구 10만 명당 약 100에서 120명 정도의 뇌경색이 매년 생기기도 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많은 발생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도 요즘 이제 고지혈증 약들 많이 드시고 또 당 조절도 잘하고 있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홍보도 잘 되고 있으니까 뇌경색 발병 비율도 좀 획기적으로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나 나이 먹으면 병원 가까운 곳에 살으라는 게 이 뇌졸중 같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내로 도착하지 않으면 후유증을 심하게 앓게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평균적으로 네. 뇌졸중 증상 발생 이후에 병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 5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요. 4시간 반 이내에 도착을 해야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집에서 이제 갑자기 이게 일어나는데 전조 증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뭐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그렇죠. 소화불량 된 듯이 그렇게 가슴이 옵니다. 답답하든지. 네, 네, 네. 문제는 요즘에 혼자들 사시니까. 그래서 그게 더 참 문제예요. 귀찮기도 하고 또 이제 자녀분들과 함께 있더라도 자녀가 퇴근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상의를 좀 해야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독거인 상태에서 이제 이웃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돼서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이런 경우에 후유증을 면치가 어렵죠. 이렇게 시선 못 마주치는 거. 네네.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거죠. 네, 이게 뇌졸중을 우리가 미리 좀 알 수 있는 증상들, 뇌졸중 학회에서는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FAST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뭐 face, arm, speech, 그다음에 time, 시간이 중요하다 해서 FAST라는 걸 하는데요. 국내 실정에 맞춰서 이것을 이웃 손발 시선이라는 이웃 손발 시선. 네,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웃, 이거는 이하고 웃어보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face에 해당되는 거죠. 이하고 웃어봤을 때 나의 양쪽의 입꼬리가 똑같이 움직이는지, 평소와 비슷하게 움직여지는지. 근데 한쪽만 움직여진다거나 이렇게 삐딱한 그 모양새가 나온다면은 얼굴에 마비가 왔다, 안면 마비가 왔다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손, 이건 이제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앞쪽으로 쭉 들어보시고 한쪽 팔이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서둘러서 이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뭐 들지 못할 정도면 얼른 병원을 가시겠죠. 이거는 오십견이죠. 네. 아주 미묘하게라도 조금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면은 119에 전화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웃 손발인데요. 발은 그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좀 해보시면 돼요.
노래를 좀 불러보셔도 좋고 간단한 단어들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불러봐도 되죠. 했을 때 발음이 마치 술에 좀 취한 사람처럼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식으로 나쁘게 발음이 된다면 발음 장애, 구음 장애가 있다는 거고 바로 또 신고를 하셔야 되죠. 자, 이웃 손발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에 시선입니다. 시선은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시선을 맞출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한 물체를 바라봤을 때 두 개로 갈라져서 보이거나 흔들려서 보이거나 한쪽 상이 좀 가려져서 보인다거나 TV를 이렇게 봤는데 오른쪽 화면만 좀 이상하게 찌그러져서 보인다면은 그것도 시선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 손발 시선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119를 통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을 부르는 원인이 뭐 7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뭐예요? 지금 이제 뇌졸중학회에서도 저도 홍보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뇌졸중학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7가지 위험 요소들을 꼽자면 단연코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약 드시다가 그냥 임의로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하고 고혈압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졸중 위험도가 4배까지 높아지니까요. 내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45세 이상의 성인 남성인 경우라면 혈압 주기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40이 넘어가는 수축기 혈압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면 과감하게 아주 소량이지만 약을 하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혈관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관리해 놔야 나중에 70대, 80대, 90대가 됐을 때 뇌졸중 안 생길 수 있고요. 또 고혈압에 의해서 아주 작은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소혈관 질환에 의한 열공성 뇌경색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진짜 혈압만큼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많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지금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000만 명에 넘는 당뇨인이 있다고 엄청 하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팔뚝에 부착하고 제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보는데요.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만으로도 한 2배에서 2.2배 정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 건강검진 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요. 당화혈색소가 5.8% 이상으로 높아진다면은 반드시 좀 주치의를 정해놓고 계속 주기적으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게 부정맥입니다. 나이 들수록 또 많아지기도 하고요. 심장은 항상 쿵쾅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쿵쾅, 구궁쾅, 구구구구쾅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너뛰면서 뛰는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는 걸 부정맥, 정확하지 않은 맥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 생기는지 부정맥이 있는지 꼭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데요. 삼성 핸드폰 또 애플 핸드폰 전부 다 이런 스마트워치가 제공이 되잖아요. 거기 있어요? 네, 요걸로 부정맥을 검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갤럭시 핸드폰 쓰시는 갤럭시 워치 요즘 굉장히 저렴해요. 그거 있어요. 네,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부정맥이 측정이 되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고지혈증입니다. 원래는 이 고지혈증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의 위험 요소로 꼽혔는데요.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그 위험도가 낮아졌어요. 심지어 이제 저도 오래전부터 이제 방송에 공개했다시피 먹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드시고 계시고 그 덕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뇌경색 발병 비율이 줄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약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 물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안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음주 흡연입니다. 음주 흡연하는 것만으로도 역시 한 2배 정도 위험력이 높아지는데요. 뇌출혈만 놓고 보면요. 과음하시는 건 10배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술 많이 드시지 않게 건강한 음주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드시면 보통 몇 병 정도 드세요? 아니 저는 요즘 많이 못 먹어서 네. 그냥 막걸리 한 병, 뭐 와인 반 병, 너무 딱 좋네요. 소주 반 병. 그리고 두 분이서 이제 와인 한 병 정도 같이 나눠서 드시는 거잖아요. 요 정도까지가 가장 안전한 음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술을 전혀 못 하셨던 분들한테 뭐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늘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그 정도까지. 지금 이제 소주는 좀 도수가 낮아졌으니까 소주 반 병 정도 그리고 와인 반 병 정도 요 정도의 알코올의 양이라면 근데 매일 드시진 않잖아요. 매일은 아니죠. 그렇죠. 일주일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요 정도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드시고 나면 적어도 한 사흘 정도는 좀 쉬어줘야 알코올 기운이 좀 빠져나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5번째, 6번째가 음주 흡연이고요. 7번째가
비만입니다. 근데 비만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어서요. 또 아주 뚱뚱하신 분들은 오히려 혈관 질환이 좀 덜 온다라는 연구 그래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오비시티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비만의 역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비만이신 분들은 다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다른 병으로 이미 많이 사망하거나 크게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뇌졸중 발생 비율이 적은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꼽은 7가지가 있는데 혹시 해당되시는 게 저는 그 이제 고지혈증 하나가 이쪽으로 있으신 가는 거죠. 거. 네. 그리고 비만 전 단계. 아 근데 과체중, 그렇게 과체중. 산을 다시고 허벅지가 보통이 여기가. 아니신데. 과체중 늘 나오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저 뇌졸중 아마 지금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 네. 중에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두통 같은 게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많이 오죠. 네. 한쪽 편두통도 오고 이러는데 네. 그게 혹시 뇌졸중으로 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젊은 연령대에서 겪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두통이 정말 강력하게 찾아오면 네. 병원을 방문하셔서 MRI를 많이 찍죠. 제가 이제 대학에 근무할 때였는데 28살 되신 이제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두통이 만성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통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극심한 두통을 이제 발전을 해서 병원에 와서 MRI를 찍어봤더니 뇌동맥 꽈리가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대처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코일 시술을 통해서 잘 막아주었고 후유증 없이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례로 2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그 피임약 복용을 꽤 오랜 세월 동안 했었고 펜터민이라고 하는 그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피임약도 혈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펜터민 계열의 식욕 억제제도 혈전 반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섭취한 게 6개월이 넘은 거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왼쪽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119에 신고를 해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는데 그 서울의 상경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는 알리지도 못하고 2달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는데 끝끝내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게 됐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야 한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오빠분께 연락이 닿아가지고 오빠가 와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지만 또 열심히 재활치료하면은 좋아지기도 합니다. 뇌졸중이 내가 지금 뭐 어떤 단계인지 알아보려면 검진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건강검진이나 이럴 때 뭘 받아야 됩니까? 건강검진 하실 때 일정 비용을 추가하시면 MRI 촬영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세가 넘으신 분이라면은 MRI와 MRA를 다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직을 볼 수 있는 MRI, 또 혈관을 볼 수 있는 MRA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찍어보시고요. 그 이전 세대라면은 혈관을 보는 검사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MRA 촬영만 해봐도 도움이 좀 되죠. 이전 세대에서는 사실 뇌의 노화나 퇴행적 변화는 별로 없기 때문에 MRI는 뭐 별로 이렇게 권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 당뇨를 가지고 있다거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이 있거나 이렇게 위험 요소를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찍어보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런 거 찍어보면요, 그 뇌 안에 이렇게 좀 희끗희끗하게 변하는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퇴행적 변화이기도 하고 고혈압에 의한 소혈관 질환에 시작되는 전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뇌졸중이 생긴다 안 생긴다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뇌 영상 검사 말고도 경동맥 초음파 검사 그리고 또 자율신경 검사를 통한 혈압의 변동성에 대한 체크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 그리고 또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수치도 다 알아볼 수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10년 이내에 나에게 혈관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인지 구체적으로 숫자로도 나옵니다. MRI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치매 확인하는 것도 MRI인 거죠? 그렇습니다. MRA가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MRI는 조직이 얼마나 뭐 쪼그라들었는지 뇌가 수축한다고 하잖아요. 뇌가 얼마나 수축했는지도 볼 수 있고 이 수축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수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전두엽만 좁아지기도 하고 측두엽만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다 다른데요. MRI 촬영을 해보면은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측두엽의 안쪽 깊은 곳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요 귓구멍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고막 안쪽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 해마라는 부분에 노화가 많이 찾아오고 경화가 된다고 하는데 MRI 촬영을 했을 때 하얗게 그쪽이 좀 변하기도 하고 또 크기가 많이 작아지는 특성을 찾는다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찾아오는 전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MRA는 혈관을 보는 건데 혈관을 딱 봤을 때 경동맥에서부터 뇌로 가는 혈관 3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 가운데, 뒤쪽으로 가는 이 3개의 주요한 혈관에 각각 동맥경화가 있는지 터질 만한 흔적이 존재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MRI 검사는 지금 의료보험이 안 되죠? 이 보험 급여 기준이 좀 강화되면서 좀 어려워졌죠. 급여 기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MRI 촬영을 통해서 뇌혈관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질환과 같은 이제 퇴행성 질환이 정확하게 확진이 되었을 때에만 급여 기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즉 급여 기준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MRI 총 촬영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하셔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하죠. MRI 하나만 찍는다면 뭐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찍는다면은 한 4,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촬영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난 이제 걱정이 돼서 찍어봤는데 네. 질병이 안 나올 가능성이 사실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험 혜택이 없는 거죠. 이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좀 어렵고. 이건 실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실손의 약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실손이 1, 2, 3세대까지 나와 있고 지금 이제 4세대 실손이 나올 예정인데요.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것들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거는 되는 게 있고. 네,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 1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다 되고요. 2세대까지도 웬만큼 커버가 되는데 3세대부터는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내가 이게 보험 적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또 병원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류를 또 많이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실손 급여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법적 분쟁화 돼가지고 병원으로 그런 이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가 싫으니까 아예 저희 병원은 그냥 건강검진만을 목적으로만 찍습니다 하고 실손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뇌 MRI가 가격이 제법 나감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분들은 꼭 좀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4, 50대 남성이라면 한 번쯤은 MRA를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MRA. 네, MRA요. 지금 40대와 50대 돌연사 1위가 지주막하 출혈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 안에 꽈리가 조금씩 성장하다 갑자기 터져서 사망하는데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혹시 그런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저는 그 정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좋은 투자처도 없어요, 사실. MRA도 MRI처럼 비싸요? 네, 가격은 거의 그렇구나. 비슷합니다. MRA가 약간 더 비싸거든요. 그래요? 조금 더 많이 찍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번쯤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성분들이라도 갱년기 이후 폐경을 겪으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혈관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65세 이상이 넘어갔다면 그러면 MRI와 MRA 둘 다 동시에 찍어보고 혹시 나에게 치매의 가능성은 없는지 파킨슨병과 같은 또는 혈관성 질환에 해당되는 위험 요소들이 없는지 그게 만약에 위험 요소가 나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60여 년의 나의 인생 중에 뭔가 허점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유전자가 됐을 수도 있고 나의 생활 방식, 식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걸 찾아야죠. 나의 인생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찾아서 교정하시면 저는 그래도 한 75세 이전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교정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도 방송 때문이었지만 가서 처방을 받아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치매 위험성이 있다면 미리 좀 검사를 해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치매와 관련해서도 요즘 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오죠. 네.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았던 아듀카누맙이라는 약이 심혈관계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 해서 퇴출이 됐죠. 그런데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또 신약이 새로 나왔고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국내에도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약들은
결국 뇌 기능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데 음. 그치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노폐물을 배출해서 뇌를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개념의 치료제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좋은 약들의 혜택을 볼 때까지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알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당뇨 전 단계 네. 이러면 어떤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전 단계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 3다1소라고 하는데 네. 세 가지는 많고 하나는 적다 해서 세 가지는 물이 많이 먹히고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아. 그다음에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아, 왜냐면 밥 뒤돌아서면 양이 늘어요? 네, 뒤돌아서면 또 허기가 지고 아, 그래요? 배가 고프고 그래서 3다 그다음에 1소는 체중이 자꾸 빠져요. 혈당이 잡히면 체중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새 젊은 여성분들 네. 사이에서 혈당 체크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젊은 연령층들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혈당이 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꾸 지방이 축적되게 되니까 비만해지고 체중이 찌는 거죠. 네. 근데 당뇨는 우리 이렇게 그 피 검사해가지고 당뇨 예, 파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화 혈색소 검사를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뭐예요? 당화혈색소는 이 개념이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당화된 혈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화된 혈색소, 화가 될 화자거든요. 그래서 뭐뭐 화되었다. 그래서 포도당과 결합되었다. 이게 당화이고요.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결합되었다. 이게 당화혈색소인데 혈색소가 3개월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면 내 3개월 평균 혈당 수치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내 몸에 이제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관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당이 높은 만큼 당화혈색소가 더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혈당이 낮아지면 당화혈색소가 낮아지겠죠. 요거는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근데 건강검진할 때 그거 안 하던데. 그냥 기본 공복 검사 혈당.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기본 돈 더 내야 되는구나. 네, 이거. 비싸요 이거?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건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정맥 체열로 검사하면 조금 더 이제 비싼 장비 돌리니까 오늘 검사해놓고 다음에 가서 진료를 따로 들어야 되고 말초혈액으로도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날 당일에 5분 안에 검사 나오니까 검사도 하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공복 혈당 검사 있고, 밥 그쵸. 먹고 혈당 검사 있고, 식후 혈당이 있고, 당화 혈색소 검사가 그쵸.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니까 그쵸. 췌장 검사도 하고. 얼만큼 분비가 됐는지 네. 시펙타이드 검사를 해야 되고. 이게 다 피로 되는 거예요? 필요하죠. 저희는 실제 다 하고 있는데 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다른 검사는 없어요? 요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인슐린이 잘 나오는데 네.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인슐린이 얼마큼 제대로 쓰이는지 그 효율성 음. 검사를 하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당뇨가 좀 의심스러운데 하는 건 뭐 있어요? 예전에 보면 뭐 손톱이 좀 노랗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약간 노랗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새벽에 물을 먹게 된다든지 뭐 이런 맞아요. 거 얘기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증상들 다 맞는데 네. 저희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바라보니까 네. 손톱을 주로 많이 봅니다. 저 지금 괜찮아요? 손톱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으십니다. 어. 손톱이 저는 다행이네. 당뇨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네. 당뇨자들을 주로 보면 손톱에 세로줄이 많이 있고요. 세로줄이? 네, 근데 지금 세로줄도 별로 없고 네. 매끈하잖아요. 네. 그런데 세로줄이 자꾸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 거칠거칠해지면서 그런 게 울퉁불퉁해지고 있어요? 홈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 이게 잘 부스러져요. 네. 그리고 흰색으로 변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다 간 기능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췌장 말고 다른 장기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혈당을 직접적으로 조절해주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거든요. 당뇨이기 때문에. 근데 간 기능은 한의학에서 그 간 상태를 보는 게 바로 손톱이라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당뇨 환자분들의 손톱이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로 검사하는 것 중에 아까 안 나온 검사 중에 하나가 또 모세혈관 검사라는 게 있는데 손톱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건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기다란 U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붉은 혈액이 돌고 그다음에 직선 형태로 기다랗게 혈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당뇨자분들은 대부분 뭐 구불구불하거나 아, 삼지창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요. 뭐 팔자로 꼬여 있거나 아니면 희미하거나 아니면 너무 짧아서 점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네. 많거든요. 근데 그런 혈관으로 손톱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 네. 온몸에 영양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합병증인 분들이 모세혈관이 진짜 안 이뻐요. 건강하지 않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래서 다행인 거는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모세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뇨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합병증을 치료하고 가신 분들 보면 3개월 정도 지나면 모세혈관이 정말 많이 건강해지고 이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혈당도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혈관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걸리신 분들 보면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쵸. 그 합병증이. 발가락 같은데 맞아요. 막 썩고 그쵸. 나중에 잘라내게 되고 맞아요. 끔찍하더라고요. 그거 그죠. 보니까. 그게 말초신경병증인데 말초신경병증이 결국 또 혈관 건강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막증도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눈도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눈도 모세혈관이랑 관련이 있는 아. 합병증이고 신증, 콩팥 이것도 당연히 모세혈관 덩어리, 어. 사구체가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이랑 관련이 깊어요. 합병증 어. 자체가. 그래서 혈당도 중요하고 혈관 건강도 중요한 그리고 거죠. 성기능 장애도 오더라고요. 그럼요. 성기능도 잘 생각해보면 모세혈관이랑 네, 관련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당뇨 전 단계는 뭐 제가 경험했으니까 치료했어요. 극복했어요. 네. 근데 당뇨는 극복이 됩니까? 당뇨가 극복이 딱 됩니다. 걸렸다. 네. 그러면 극복이 돼요? 네, 극복이 됩니다. 어. 당뇨도 졸업이 가능하고요. 완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슐린이 부족하게 나오면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것부터 치료를 해야겠지만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게 저항성이 높아서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인슐린 저항성 문제로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당뇨 졸업도 가능하고요. 실제 저희 채널에서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당뇨 졸업하신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10.6%였는데 3개월 만에 5.9%까지 떨어졌던 분, 아니면 10.1이었는데 5.6%까지 떨어졌던 분,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당뇨가 졸업 가능하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하는 검사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우선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공복혈당을 측정을 좀 열심히 음.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 식후혈당은 운동하면 좀 떨어지고 좀 덜 먹으면 덜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공복혈당은 자고 일어나서 30분 안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객관적으로 나의 혈당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공복혈당인데 제가 이 공복혈당을 쉽게 집에서 측정하고 그다음에 관찰할 수 있도록 공복혈당 달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저희 환자분이 보통 혈당 측정하세요라고 하면 날짜 적고 혈당 적고 날짜 적고 혈당 적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탁상 달력에 딱 적어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난히 높고 어느 날 유난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날은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전날 뭐 야식을 먹었다. 아니면 전날 늦게 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달력 형태로 만들면 혈당을 이렇게 쭉 적으면서 유난히 높거나 낮은 날이 보일 거고 공복혈당은 아침에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 생활한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떤 것 때문에 혈당이 이렇게 높고 어떤 것 때문에 낮고 이거를 관찰을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관찰하고 실천하고 하시라고 공복혈당 달력을 저희 당뇨스쿨의 노하우인데 요거를 수첩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꼭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왔던 췌장 기능 검사 요거 아마 안 해보셨을 텐데 요것도 이제 C펩타이드 검사라고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 농도를 검사하는 건데 대부분 이형 당뇨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이. 사실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1.5형 당뇨라고 해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도 많습니다. 요새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진료를 해보면 해볼수록 1.5형 당뇨가 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1.5형이면 인슐린 분비 자체가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음식, 운동 관리를 해도 혈당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5형인지 2형인지 C펩타이드 검사를 꼭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인슐린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저항성이 있다면 혈당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2형 당뇨인데 이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생겼다. 인슐린 효율이 떨어져서 당뇨가 생겼다. 이런 건 알고 계시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만 하지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항성 검사도 당화혈색소 검사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같이 하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암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이제
첫째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첫째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불량으로 오다가 조금 이게 배가 아픈가 싶은 간단한 이제 속 불편감. 근데 속 불편감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복부 통증까지 연결이 되고 또 다른 느낌인데 배가 빵빵한 복부 팽만감. 네. 까지 이런 증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에는 조금 식후에 잠깐 그랬다가 없어지는데 이제 식사랑 관련 없이 이런 증상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변을 봤는데 변이 검게 나왔다. 흑변.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위암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위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위궤양이나 위축성 위염까지는 위장에서 출혈이 안 생기는데 위암이 되게 되면 조직이 붕괴되면서 위에서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고 그 출혈된 출혈량이 소화기를 내려가면서 헤모글로빈이 다 소화가 되다 보니까 붉은색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서 노래야 될 변이 검게 착색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한두 번 흑변을 봤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화에 대한 불편한 증상에다가 검은 변까지 있다 그러면 빨리 내시경을 2년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가셔서 내시경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좋은 또 식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각 장기가 원하는 고유의 맛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데요. 위가 좋아하는 맛은 단맛입니다. 근데 위가 좋아하는 단맛 그러면 그 입이 좋아하는 것도 단맛이에요. 그렇죠. 땡기는 것도 단맛인데. 근데 그 단맛의 기준이 달라 그러면 한자로 이제 감미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설탕이 되어버렸거든요. 과당.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식이요법에서 단맛의 기준은 쌀입니다. 쌀. 쌀의 단맛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감미, 달감자를 쓰는 건데 설탕이 들어오면서 그 기준이 강화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감미 기준에 굉장히 중독성이 진한 맛이고, 그러니까 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장이 안 좋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쌀밥을 많이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진짜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쌀 종류로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데 좁쌀입니다. 좁쌀. 우리가 좁쌀을 예전에 앵무새, 십자매 이렇게 할 때 이제 좁쌀을 이제 새 모유로 주는데요. 그 좁쌀로 밥을 해서 왜냐하면 알갱이가 쌀보다 적고 그래서 적기 때문에 조금 덜 씹어도 소화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부담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좁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정부미 그러면 3년 묵은 쌀 그래서 맛이 없다고 안 드시잖아요. 묵은 쌀이 위장엔 또 유리합니다. 희한하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위장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려고 생겼던 염증을 제거하기도 힘든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까지 소화시키려면 위장이 정신적 스트레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한 육체적인 스트레스 두 가지에 노출이 돼버리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위암에 걸리는 건데 들어올 수 있는 음식을 위가 좋아하는 일종의 단 음식과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만큼 위장에 우리가 부담을 적게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쌀밥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좁쌀밥 드시는 거 그리고 정부미 에이 맛없어 희니적거리고 다 녹아버리네 하시지 마시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정부미 2년 전 거, 3년 전 거 싸기도 싸거든요. 반값이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또 위암을 예방하고 소화를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채소가 중요한데 양배추. 양배추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막힌 느낌이 있을 때는 뿌리 식품 중에서는 무. 그리고 장 자체를 위만 생각하지 말고 장도 생각을 할 때는 또 배추. 이런 시리즈들. 그래서 뭐 된장 배추국, 묵국, 쌀밥, 좁쌀밥, 뭐 그리고 묵은 쌀 이런 것들로 기본 식단을 꼭꼭 챙겨 드시면 또 위암을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양배추즙 같은 거 이렇게 아예 그냥 주문해서 먹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소화 안 될 때 캐비진 있잖아요. 요즘들 많이 먹는데 네. 그게 뭐 저 양배추 가지고 이렇게 만든 생략성분이라고 만들어서 그거 먹고 이런. 일본에서 또 그렇게 해서 건강기능식품처럼 해서 또 맞아요. 나오기도 하고 해서 예. 그러면 위에 안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피해야 되는 거. 결국은 이제 위암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음식 중에서 일본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젓갈류입니다. 맛있는데 짭짤하니. 짜서 그래요. 그래서 짜고
또 맵고 아. 그리고 이제 발효 과정에서 약간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질겨지는 측면이 있어서 왜냐면 이제 조개라든지 이렇게 젓갈류를 씹어 먹어서 먹어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되게 질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긴 식감으로 먹는데 그런 것들이 위에 부담을 주는 측면. 그리고 짠 소금이 위벽을 붕괴시키는 거. 또 매운 고춧가루가 위벽에 자극적인 거. 그래서 위장이 안 좋으면 피해야 될 음식은 가장 강한 건 결국 이제 젓갈류. 젓갈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젓갈류가 포함하는 모든 특징을 갖고 있는 질긴 음식, 질긴 짠 음식, 짠 이제 음식. 매운 음식.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한 번씩 드셔야 되지만 네. 이제 양을 줄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소화불량 저도 자주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아플 때는 여기를 이렇게 지압하는 그래, 여기 누르죠.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선생님 알고 계신 또 간단한 지압법이 있는지 그렇죠.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이미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아 이게 단가요? 여기 맞아? 가장 좋은 게 이제 합곡. 네. 합곡은 이제 누르는 그런데 이제 방법이 네. 누르는 방법이 이쪽을 따라가는 것과 이쪽을 따라가는 것의 여기 끄트머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살짝 눌러서는 안 되고 뻐근할 정도로 누르셔야 돼요. 조금 네. 안쪽이구나. 네, 우리가 안쪽으로 더- 네. 조금 더 안쪽이야. 깊숙이 들어가서 이게 만나는 뼈 마디를 여기 뼈가 아, 만나잖아요. 네네네. 뼈 마디를 누르셔야 돼요. 여기 네, 여기 뼈 안쪽으로. 마디를. 네, 이렇게 저희는 누르면- 맨날 여기 눌렀는데. 뼈 마디를 누르면 뻐근합니다, 되게. 근데 이 뻐근한 그래, 뻐근해. 느낌을 가지고 한 5초, 10초 정도를 눌러줘야 소화가 잘 되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는 것은 고기 약간 0.5cm 앞쪽으로 앞쪽으로. 안 아픈 쪽을 이렇게 누르면 별로 아프지도 않거든요. 좀 아프네. 그러면 이제 효과가 이제 아.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귓볼을 눌러주는 것도 귓볼을 잡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프랑스 이론인데요. 네. 그 이제 전식 학설이라 그래서 신체 일부가 이제 내 몸을 또 반영한다 그래서 귓볼 주변 자체에 위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손가락이 아프시고 누르는 게 아프고 불편하시면 그냥 귓볼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 눌러주시는 것도 또 의외로 쉽게 반응하셔가지고 소화하고 귓볼 눌러주면 소화가 잘 되네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건 또- 왠지 시원한데? 네, 귓볼을 눌러주면 이게 이제 귓볼 안쪽 요 부위를 지금 제가 잡는 요 귓볼의 여기 안쪽 부분 여기 바깥쪽 말고 안쪽 부분을 잡게 되면 조금 뻐근합니다. 네. 약간 뻐근한데 이 부위 주변을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 또 소화가 잘 되시는 예. 분들이 계시거든요. 눈이 번쩍 떠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또 있죠. 이렇게 누르니까 시원해. 여기 누르니까 좀 아프기도 하고. 여기는 뻐근하고 여기는 시원하고 이러면 이제 각성 효과도 있고 실제로 이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소화가 또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누르면서 시원한 효과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또 소화가 잘 되기도 또 하는 거죠. 저한테 또 아니 너는 위도 안 좋다면서 웬 커피를 그렇게 마셔 이러는데 커피가 확실히 위에 안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가 이제 쓴맛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개념보다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맛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쓴맛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봄이라 그래서 쓴맛이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때문에 이 다양한 폴리페놀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매운맛도 일시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측면도 있는데 이 커피가 이제 본인 몸 상태보다 이제 과해졌을 때 결국 이제 카페인이 심장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을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잔 정도까지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두 잔까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를테면 석 잔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혈관벽을 파괴하고 위를 건조하게 만들고 입을 건조하게 만드니까 또 이제 반대편으로 작동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간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증상이 저는 이제 얼굴 검해지고 이런 건 줄 색깔이 알았는데 다- 그거는 다르다고. 어느 정도 더 많이 나빠진다는 진행이 거. 돼요. 초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피로감이 있으면서 간암 전조 증상이나 간수체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특징적으로 옆구리가 아픕니다. 옆구리요? 옆구리가 땡기지. 나는 골프를 쳐서 그랬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옆구리가 아프지. 쿠샵을 해서 그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주로 아프다 그러면 그건 폐 쪽이고요. 운동을 했는데 옆구리가 안 좋다 그러면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간암으로 가거나 이제 간경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징후가 뭐냐면 그게 이제 옆구리 아픈 거랑 이제 소화인데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서 그냥 소화에 멈추게 되면 위장 쪽이고요. 소화가 안 되면서 옆구리가 안 좋다 그러면 간인데 세 번째 징후가 간이 나빠지시는 분들은 간과 쓸개가 같이 묶여 있으니까 똑같이 징후가 되게 중요한데요.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잘 아. 짜증이 자꾸 나게 돼요. 제가 전에 경험한 게 뭐 이제 방송을 제가 이제 2년 그 건강 프로를 이제 고정으로 이제 할 때 한 네. 스태프분이 그분과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다른 방송을 했었는데 되게 호인이셨는데 그 방송을 고정으로 하는데 자꾸 녹화가 길어진다고 스태프분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 스태프 중에서 오야봉을 쓰면 안 되죠. 스텝 중에서 이제 칩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자꾸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이제 담도 말기암 진단 받고 딱 그만두시고 일을 그만두시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특징이 소화 안 되고 만성 피로인데 하면서 자꾸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자꾸 이렇게 내시고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모여 있으면 아 내가 간암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겠구나. 간 수치가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대비를 왜냐하면 간 같은 경우에는 간 수치인 GOD, GPT 수치가 괜찮으면서 그렇게 확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그 주관적인 어떤 증상들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로 찾지 못하면서 바로 간암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의 상태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간 상태를 이제 알아볼 때 가장 이제 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손바닥이 있으면 요 손바닥에 요 이제 가운데 혈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혈자리거든요. 네. 이제 대릉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약간 뻐근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눌렀더니 좀 많이 뻐근하다. 뭐 많이 뻐근하다. 괜찮아. 네, 그런 느낌, 약간 눌렀을 때 뻐근함은 있지만 많이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간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가장 정확한 건 이제 옆구리 쪽으로 해서 옆구리 왼쪽 옆구리에 보게 되면 이제 늑골, 옆구리를 본인이 이제 아래쪽 만져보게 되면 이제 이 늑골이 있잖아요. 네. 이 늑골을 이렇게 예를 들어 이 늑골을 이렇게 한번 직접 만져보는데 만졌을 때 별 느낌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눌렀을 때 이렇게 하고 처음 눌러본 거니까 눌렀을 때 생각보다 좀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한자로는 흉협고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옆구리가 너무 아프고 그 고통이 있다 뭐 이런 뜻인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간 손상 가능성을 이제 그래서 여기 대릉혈을 눌렀을 때도 아프고 옆구리 눌렀는데 생각보다 아프면 이제 간 수치라든지 초음파로 미처 잡아내지 못한 내가 남들보다 간이 안 좋구나 시그널이니까 술도 줄이시고 음식도 간결하게 드시고 자꾸 이제 화가 나면 마음도 이제 조금 느긋하게 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간이 안 좋을 때는 또 그 단백질, 고기나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간에 좋은 게 맞습니까? 뭐 간에 이제 그 간이 안 좋게 되면 단백질 합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약간 저단백 상태로 몸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고단백 시기를 이제 할 때가 있는 건데요. 그건 이미 이제 중증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전 단계에서 뭐 이제 간이 조금 내가 안 좋은 것 같다.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 저는 꼭 추천해드릴 음식 중에 하나는 아욱입니다. 아욱이 정말 좋습니다. 그 우리 해장국으로 아욱국 좋아요.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욱을 좋은 아무것도 넣지 말고 네. 그냥 아욱이랑 된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욱국을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 드시는 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간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게 귤 껍질. 그래요? 네. 진피? 그래서, 진피. 귤 껍질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귤 껍질 일반 귤 껍질 쓰면 안 되고 농약을 치기 네, 때문에 맞아. 유기농 귤이라든지 만약에 뭐 일반 귤 껍질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이렇게 귤을 빼먹기 전체 상태에서 귤 껍질을 쓰시려면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그 통째로 있는 생귤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2번, 담근 물에 2번 정도 잘 씻고 그다음에 알맹이는 빼먹고 껍질을 한 2, 3일 잘 말렸다가 그렇게 차처럼 드시거나 네. 이미 귤피차라 그래서
나와 있는 제품을 네. 이용하셔서 커피 대신에 어. 귤피차를 평상시에 드시게 되면 이 옆구리 당기던 게 없어집니다. 음. 정말 골프 치다가 공 치다가 옆구리 아프신 분들이 귤피차만 드셔도 안 아픈 경우들이 아, 생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귤피차 오. 정말 좋습니다. 어. 네. 저 궁금한 북어도 원래 간에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북어도 우리가 이제 해장국으로 먹는 게 간에 좋은 거구만. 그렇죠. 해독, 뭐 해장 그런 목적으로 이제 먹는. 그래서 네. 그런 북어국도 이제 네. 좋다고 그러고 이제 황태국도 그러니까요. 좋다고 하는 네. 이유가 간이 뭔가 해독을 해야 될 역할을 옆에서 음식이 들어와서 같이 도와주게 되는 거니까 속도를 높여주게 되고 어떤 간이 해야 될 일을 덜어주게 되는 거니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간에 좋은 운동법은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간에 좋은 운동법은 간이 아까 옆구리가 안 좋은 게 간이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간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법은 기본적으로 옆구리를 움직여주는 운동입니다. 옆구리를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몸을 이렇게 좌우로 자꾸 이제 틀어주거나, 몸을 좌우로 자꾸 틀어주거나, 옆으로 이렇게 해서 좌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좌우 운동. 우리가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는 상하 운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하 운동은 이제 허리랑 허벅지 운동을 길러주는 건데 좌우 운동을 하셔가지고 옆구리.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뭔가 불편할 때 1차적 치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바닥을 이렇게 비벼서 아픈 데를 만지면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고 자가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문지른 다음에 본인이 옆구리가 불편하시면 이렇게 옆구리 문질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저희 배 이렇게 아플 해서 때 엄마 손 약손하는 거랑 엄마 똑같은 손의 거네요. 약손입니다. 이렇게. 그럼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우리가 이제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배를 문질러 줬었잖아요. 네. 네네네.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소화가 안 되면 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을 바깥쪽에서 지지하고 있는 복직근 주변에 이제 복사근도 뻣뻣해지면서 소화가 안 되는 건데 맞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복직근 복사근을 풀어주니까 위장의 소화를 도와주는 것처럼 옆구리에 있는 늑골 쪽에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또 이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종의 지압법 또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네. 배가 안 좋았다라고 몸이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폐가 안 좋을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은 결국은 이제 기침이죠. 그러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뭐 장기침, 그리고 이제 어깨가 아픈. 어깨가요? 그러니까 폐암 환자분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부터 어깨가 아팠다. 그래요? 네. 간암 환자분들의 특징은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옆구리가 옆구리. 아팠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명치가 안 좋았다, 속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폐가 안 좋은 시그널이 되게 승모근이 안 좋다, 회전근개가 안 좋다.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회전근개가 안 좋아요, 승모근이 안 좋아요. 그러면 폐 쪽으로 병이 올 확률이 있는 거고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옆구리가 안 좋아요. 그러면 간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운동만 하면 체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시그널을 그렇게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폐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좀 추위를 잘 타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또 갑자기 후끈 덥다. 그리고 어깨의 목적선이 조금 잘 안 좋다 그러면 내가 폐가 약하구나. 그러면 폐암에 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톱에도 이렇게 사인이 온다고 그렇죠. 그러죠?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 있는데요. 네. 뭐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검지를 요렇게 이제 모았을 때 검지를 이렇게 모았을 때 가운데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겨야 돼요. 검지를 모았을 때 가운데가 얇지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저 생겨요. 얇은 다이아몬드,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보이질 않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검지가 서로 맞닿으면서 가운데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검지가 커져가지고 맞닿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맞닿지 않고 벌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곤봉지라 그래서 왜냐하면 끝이 두꺼워지니까 끝이 맞닿지 않고 벌어지는 거죠. 곤봉지가 있는 분들이 그런 곤봉지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폐암 발병률이 높더라라는 연구가 있어서 이제 폐암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그 곤봉지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결론적으로 좀 그렇더라. 위는 단맛을 단맛을 좋아한다 땡기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설탕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밥에서의 단맛 네. 또 뭐 양배추의 단맛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폐는 무슨 맛을 좋아합니까? 폐는 기본적으로는 신맛이 있어요. 신맛을 좋아해요. 신맛을 근데 또 이 좋아한다고. 신맛 그러면 시큼한 맛 그러면 엑시드 이러니까 대부분 다 아세트산 그러니까 식초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신맛의 기준이 이 식이요법 전통적으로는 오미자의 신맛. 아, 오미자 좋다고 들었어요. 시큼하면서도 네. 맛있죠. 맞아요. 오미자의 신맛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미, 한자로 산미라고 하는 시큼함의 기준이고요. 이제 식초는 아닌데 그 신미, 시큼한 맛이 폐의 기운을 이제 수렴하는 맛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 기능을 내가 조금 높여야 된다. 폐가 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입이 마르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목소리 때문에 가끔 막 물어보는데 오미자차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많이 마셨거든요. 그렇죠. 저도 저는 집안의 병력이 폐암이에요. 친할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암이 이제 폐암이시구나. 폐암인데 묘하게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그 전에 침이 많이 나왔는데 입이 자주 마르더라고요. 입이 자주 마르는 게 또 폐가 약해지는 징후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뭐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랑 추웠다 더웠다는 없지만 입이 마르고 입이 마를 때 권장할 수 있는 게 폐 본연의 기운을 높여줄 수 있는 이 오미자. 오미자. 오미자를 잘 요렇게 해서 제품을 자꾸 사서 드시려고 하지 말고 오미자를 사서 부지런히 떨어야 좋아지니까 오미자를 커피는 입을 마르게 하고 네. 그래서 폐가 안 좋다 싶은 분들은 오미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오미자 말고도 일상에서 섭취하면 좋은 폐에 좋은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삼, 홍삼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한의학적에서 어떤 기미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폐를 가장 좋아지게 하는 일종의 음식이자 약재는 인삼입니다. 인삼. 예, 인삼. 홍삼도 포함이죠. 인삼, 홍삼이 네. 똑같이 폐의 기운을 그래서 내가 속이라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호흡이 조금 딸리고 기운이 딸리는 분들이 뭐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폐활량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삼, 홍삼. 자꾸 이제 홍삼 드시려고 하면 홍삼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 인삼을 오래 끓여 드시면 홍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삼을 사다가 잘 씻어서 오래 끓여가지고 이제 차처럼 드시는 것. 그게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약용식물처럼 재배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맹문동이 있거든요. 맹문동. 그래. 맹문동도 입을 건조하게 하는데 또 좋기 때문에 여름에 보통 제품으로 권장하거나 한의사들이 여름만 되면 먹으라고 하는 차가 생맥산이라고 하는 차가 있거든요. 방송에서도 아마 수천 번 나왔을 겁니다. 그 생맥산이 인삼이랑 오미자랑 맹문동이랑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입의 어떤 건조함을 없애주고 폐의 건조함을 없어주고 입과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 생맥산 중에서 인삼, 뭐 오미자, 뭐 맹문동 따로 드셔도 좋고 같이 합쳐서 드셔도 좋고 이게 폐에 제일 좋은 어떤 약용차가 되겠습니다. 마늘도 또 좋다고. 마늘도 좋죠. 네. 폐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추웠다 더웠다 약간 한기가 들잖아요. 한기가 들 때는 오미자를 드시는 게 아닙니다. 한기가 들 때는 살짝 매운맛이 들어가서 발산을 해야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매운맛 그러면 또 캡사이신 기준이 고추가 되어버렸는데 전통적으로 매운맛의 기준은 박하 정도가 매운맛입니다. 매울 신자가 신라면 그 매우 할 때 신자의 기준이 박하 정도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상큼한 게 이제 매운 기준인데 그 매운 것 중에 가장 강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적정량 드시면서 그 매운맛으로 한기를 밖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마늘이 알리신 때문에 입에 조금 쉽지 않으니까 네. 구워 먹어도 되죠. 살짝 구워 드셔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굽게 되면 그 연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또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개 우리가 식이요법을 할 때는 굽거나 튀기지 말고 이제 쪄서 먹으라고 많이 하니까 쪄서. 마늘을 산발해 놓고 한 20-30개 정도를 쪄서 어느 정도 이제 말린 다음에 꿀에다가 재워서 맛있겠다. 그래서 꿀에다가 맛있겠네. 재워서 네. 하루에 1개, 2개, 10개씩 이렇게 꺼내 드시면 어느 정도 이제 보관성도 길어지게 되고 네. 조금 또 적당하게 또 단맛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늘의 어떤 그
알리신의 어떤 그 매운 성분들을 약간 줄여주면서 이제 오래 먹을 수 있는 좋은 맛이니까 그것도 꿀마늘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꿀마늘 먹을 때 혹시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개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꿀마늘 드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환자분이 방송 보고 오셨다 그러면서 당뇨가 오셨다는 거고 제가 한 십몇 년을 방송에서 식이요법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원망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꿀마늘 방송 이후에 원망이 원장님 때문에 당뇨 전 단계.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30개씩 드신 거죠. 너무 꿀마늘을 30개씩. 그리고 커피 끊으라고 원장님 커피 끊으라 그래서 꿀마늘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부어서 꿀마늘 차로 드시고 과하게 드죠. 네, 과하게 그래서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당뇨 전 단계나 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생맥산 같은 거 뭐 이용을 하시면서 약간 매운맛 중에 하나는 파기 때문에 파차, 왜 팥뿌리차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제 꿀을 이용하시는 건 당뇨가 없고 당뇨 전 단계가 아닌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폐 건강을 위해서는 뭐 유산소? 요즘 기본적으로 뭐 유산소 운동은 당연히 이제 하셔야 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손바닥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폐가 안 좋을 경우에는 본인의 어깨 목선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손바닥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이제 반대편 어깨를 이렇게 마사지 승모근을 마사지 해주거나 이렇게 이제 문질러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편 어깨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명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옆구리,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의 이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게 되면 이제 각각 장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호흡법 같은 것도 얘기하는데 그 복식호흡. 복식호흡이 정말 중요하죠. 네. 우리가 아기들 보게 되면 아기 때 보게 되면 다 복식호흡을 합니다. 맞아요. 100% 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네. 올라왔다 하지 이렇게 흉식호흡하는 아기들은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흉식호흡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라서 평상시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호흡을 할 때 복식호흡을 하려면 이제 코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것으로 연습을 자꾸 하시고요. 가장 좋은 건 결국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뱉는 거로 마무리를 이제 하시는 건데 안 되는 분들은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자리에 편하게 이제 앉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할 때는 이제 가부좌를 틀고 합니다. 이게 카메라가 위치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결가부좌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하거든요. 결가부좌를 딱 해서 자세를 딱 잡고 손을 이렇게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해서 턱을 약간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이제 하시면 좋은데요. 본인 자세에 맞춰서 이렇게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마신 숨이 몸을 통과해서 아랫배를 가득 채워서 아랫배가 약간 나온다는 느낌으로 들숨을 1차적으로 쓰시고 들숨을 한 다음에 이제 호흡을 바로 내뱉는 게 아니라 이 들숨을 한 상태에서 호흡을 한 1초 정도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있다가 배가 들어가면서 들어간 공기가 다시 코로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들숨과 날숨을 들여 마실 때 2초, 3초, 그리고 배에 호흡을 갖고 있는 것을, 공기를 갖고 있는 것을 1, 2초, 그리고 날숨을 2, 3초. 그래서 2, 3초, 1, 2초, 2, 3초 주기로 들숨과 뱃속에서 공기를 갖고 있는 것과 날숨으로 내뱉는 것. 요거를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같이 한번 해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해보면 이렇게 2초 정도를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그게 이제 아랫배가 나오고 아랫배 다 갖고 있다는 느낌으로 잠깐 갖고 계시다가 배가 들어가면서 이제 코로 이제 공기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복식호흡. 요가 하는데 요가 호흡이랑도 비슷한 거 같아요. 네, 전 세계가 사실은 똑같죠. 네. 배우들이나 아나운서들 저 복식호흡해서 발성 연습할 때도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네. 많이 했죠. 그리고 목욕탕에 가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앉으셔서
청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호흡이 밖으로 쭉 나오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분들은 없거든요. 스트레스는 대부분 위로 올라옵니다. 네. 뒷골이 당기거나 명치가 막히거나 모든 스트레스는 위로 올라오는데 복식호흡은 이 위로 치미는 기운을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열받고 하는 것만큼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기운이 상기되는 것만큼 하괴시킬 수 있는 이 호흡을 하시게 되면 정말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3교시까지 네. 위, 간, 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해지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병 걸리고 난 이후에 부지런 떠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건강할 때 제 밥을 제 손으로 지어서 하루 3끼를 최대한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우리 몸속 건강을 지키는 방법, 어떤 운동법, 어떤 음식이 좋은지 오늘 배한호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 간, 그리고 폐까지 알아봤습니다.